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워커순환에 대한 부분 배웠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기압이 높고 서태평양 쪽은 기압이 낮고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고 해수면도 낮고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높고 수온도 높고 요게 이제 평상시의 기압 배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워커순환인데 요게 변하는 경우들이 생겨. 요거를 이제 엘니뇨,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엘니뇨는 무역풍 약화 현상이야. 무역풍이 약화됐네. 무역풍이 약화되잖아. 무역풍이 약화됐어. 무역풍이 약화되면 원래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남동무역풍이 불었는데 남동무역풍이 불었는데 이 남동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근데 이 남동무역풍이 약화되면 이 무역풍에 의해서 나타난 표층해류의 흐름인 남적도해류, 즉 적도해류의 흐름이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역풍 약화. 그러면 남적도해류, 이걸 페루하고 호주 쪽으로 일단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남적도해류의 흐름이 약화된다. 그러면 남적도 해류의 유속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쪽 태평양 쪽으로 보고 서태평양 쪽으로 보고 이쪽을 동태평양 쪽으로 본 다음에 원래 여기는 수온이 낮았고 원래 여기는 수온이 높았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유속이 약화됐대. 그럼 보통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그림 그려질 때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가 유속이라고 보거든. 그러면 평상시에는 유속이 빠르니까 화살표의 길이가 길었다가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졌대요.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졌대. 그럼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유속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 시기에 뭐가 발생했구나? 엘니뇨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잘 봐. 원래는 이쪽에 해수면이 높고 이쪽에 해수면이 어떻게 낮았거든. 왜냐면 계속해서 해류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높고 해수면이 낮았는데 해수면이 유속이란다. 풍속이 감소했어. 남적도 해류의 유속도 감소했고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를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놈이 약화되니까 해수가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서태평양 쪽의 따뜻한 해수가 반대로 동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낮아지고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수온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이런 수온 변화에 의해서 기압 배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라고 하고, 그 중에서 무역풍 약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 뭐가 변하는 거냐면 기압 배치의 변화가 생겨. 기압 배치의 변화를 우리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동태평양 쪽이랑 서태평양 쪽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볼 건데, 일단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이 이렇게 높고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이 낮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고 이쪽이 무슨 쪽이 된다? 동태평양 쪽이 된다. 그럼 원래 불던 무역풍이 약화됐대. 무역풍 약화. 무역풍이 약화됐대요. 그럼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서태평양 쪽에 온난 해수가 해수면이 높이가 높으니까 역으로 이렇게 흘러서 온난 해수가 동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남적도 해류의 유속이 감소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차근차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서태평양 쪽에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의 변화와 동태평양 쪽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볼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서태평양 쪽, 그러니까 동태평양 쪽을 먼저 볼까? 동태평양 쪽을 먼저 봅시다. 그럼 봐. 지금 여기서 딱 차가운 해수가, 자, 여기는 어쨌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고 어쨌든 여기는 뭐가 흐르는 지역이야?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야. 자, 태평양의 동쪽, 자, 대양의 동쪽은 한류가, 대양의 서쪽은 난류가. 우리 표층해류의 흐름에서 난류, 한류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쪽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해수가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서태평양 쪽에서 오히려 해수가 역으로 유입이 되면 자, 쉽게 해수가 빠져나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운 해수가 밀려나가지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된다고. 자,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서 해수가 들어가지 못하고 따뜻한 해수가 밀려오게 되면 자, 여기서 뭐가 약화되냐면 용승이 약화되는 현상이 생겨.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뭐가 약화된다? 용승이 약화된다. 자, 그럼 이렇게 용승이 약화되면 차가운 심층수가 상승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자, 심층수가 용승, 즉 상승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차가운 심층수의 유입이 부족해진다고.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겠구나. 자, 원래는 수온이 낮았는데 자, 수온이 낮은 상태에서 심층수의 상승이 약화되니까 자,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 자, 그래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을 했대. 자, 그럼 일단 용승이 약화되면 자, 수온이 평상시보다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고 자, 용승이 약화되면 영양염류의 공급량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표층해수의 영양염류가 감소할 거고 자, 이렇게 표층해수의 영양염류가 감소하고 수온이 상승하면 용존산소량도 감소할 거고 자, 이렇게 용존산소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 자,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안 나와. 자, 엽록소의 농도라고 나올 거예요. 엽록소의 농도가 감소할 거고 그러면 자, 봐. 용존산소량도 작아지고 식물성 플랑크톤, 자,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자, 엽록소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자, 물고기들이 떠나. 여기 먹을 거 별로 없네? 나 갈래.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어획량이 어떻게 되겠구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수온이 상승했대. 자, 수온이 높아졌대. 그러면 일단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아니,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지. 두께가 증가하면 자, 수온약층의 깊이가 평상시에는 수온약층이 얕은 곳, 왜냐면 수온이 낮으니까 자, 수온약층이 얕은 곳에서 나타났는데 자,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수온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돼? 깊어집니다. 평상시보다 깊어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동태평양 쪽의 변화를 살펴봤고 그럼 서태평양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서태평양 쪽은 원래 이쪽으로 계속 따뜻한 해수가 몰려와서 뜨거워진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 고위도로 올라가야 되거든. 또는 고위도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자, 온난 해수가 다시 동쪽으로 유입이 돼버리면 따뜻한 해수의 양이 부족해져. 그러면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어떻게 돼?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자, 그리고 몰려왔던 해수가 밀려 나갔으니까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자,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그럼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지면 수온 약층이 원래는 얘가 비교적 깊은 곳에서 나타났는데 수온 약층이 얕아지겠지. 수온 약층의 깊이가 자, 수온 약층이 두께가 아니라 수온 약층이 형성되고 있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그래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어떻게 된다? 얕아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수온이 낮아졌고 여기는 수온이 높아졌어. 그렇다고 서태평양의 수온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평상시보다 낮아졌다. 평상시보다 높아졌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는 자,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고 자, 어쨌든 여기는 뭐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온 자체가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이 더 높아질 수는 없어. 그러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차가 감소하겠죠.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차가 감소할 거고 자, 수온차가 감소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 차도 감소할 거고. 그리고 수온약층이 여기는 얕아졌고, 여기는 수온약층이 깊어졌어. 자, 원래, 자, 여기 그림 잠깐만 볼게요. 자, 원래 평상시 서태평양 쪽은 온난해수층이 두꺼워서 수온약층이 깊은 곳.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용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얕은 곳. 그럼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에 대한 기울기가 급했었거든. 그런데, 자,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온난 수역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수온약층이 얕은 곳에서 나타나졌고, 자, 얘는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평상시보다 깊어졌거든. 그러면, 자, 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차이에 의한 경사 기울기, 즉 수온약층이 나타나고 있는 경사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완만해진 현상이 나타나지. 그래서 수온약층의 깊이가 얕아지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수온약층이 형성되고 있는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감소합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와, 진짜 자세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느 하나가 문제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해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압 배치 변화를 봐야 되겠지. 자, 원래 서태평양 쪽은 무슨 기압이?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저기압이 형성됐었고, 자, 지금 동태평양 쪽은 무슨 기류가? 하강기류가 나타나서 고기압이 형성됐는데, 어라? 이 새끼 수온이 낮아졌네? 어라? 이 새끼 수온이 높아졌네? 그러면, 자, 상대적으로 여기는 주변보다 수온이 낮아집니다. 수온이 낮아지면 대기로 방출되는, 해수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할 테니까, 상대적으로 기후의 기온도, 대기의 기온도 낮아지면서, 오히려 여기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냐면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 그래서 기압 배치가 평상시랑 뭐가 되는구나? 반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고 고기압이 되고, 자, 여기는 무슨 기류가 생겨? 상승 기류가 생겨. 왜냐면 수온이 상승하면서 주변 대기보다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나타나. 그래서 원래 동태평양 쪽은 고기압이었다가 뭐로 바뀌고 저기압으로 바뀌고, 서태평양 쪽은 저기압이었다가 뭐로 바뀌었어? 고기압으로 바뀌었어. 자, 여기다 적어놓을까?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뀌고, 고기압에서 뭐로 바뀌었다?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기압 배치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진 현상이 생기는데,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엘니뇨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 대기 순환이, 자,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서 무슨 기류가, 자, 여기서 이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데, 선생님, 무역풍은요? 이건 좀 이따가 선생님이 저 그림에서 다시 한번 고려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서태평양의 기압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동태평양의 기압은 낮아져서, 서태평양은 고기압이 되고, 동태평양은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고기압이 돼서 사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고압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자, 여기는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고압대가 형성되면 비가 적게 오겠지. 그러면 무슨 양이 감소하겠구나? 강수량이 감소하겠구나. 그럼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비가 적게 오기 시작해. 강수량이 감소했고 수온이 낮아지면서 평상시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였다가 상대적으로 저온 건조한 기후로 좀 바뀌겠죠. 그렇다고 막 추워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자,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여기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가뭄이 들거나, 건조 기후에서는, 자, 불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서태평양 쪽에서. 자, 그 다음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나타났네. 그럼 여기서 무슨 양이 많아졌니? 구름량이 많아졌지. 상승 기류니까. 그래서 구름량이 증가하고, 자, 이것도 알아도 구름량이 증가하고, 자, 무슨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와. 그래서 건조 기후였다가 상대적으로 다습 기후로 바뀌고, 자, 여기는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지. 비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오네.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요게 엘니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거 봐.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무슨 기류로 바뀌었어? 자, 수온이 상승하면서 하강 기류로 바뀌었고, 여기 이제 고기압권 형성이 됐지. 그러면 이 동태평양, 아까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기류가 나타나는 건 아니냐면,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건,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튼 있잖아. 무역풍이 있는데 자, 이쪽이 고기압이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저기압이 되니까 바람이 하나 이렇게 불어오는 현상. 역으로 바람이 부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무역풍이랑 불어오다가 여기서 부딪히면 여기서 이제 무슨 기류가 나타나는 거야?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저기압인데 이 전체를 우리는 동태평양 쪽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자, 문제에서 좀 까다롭게 또는 아주 섬세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동태평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열대태평양의 중앙태평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중앙태평양이 상대적으로 원래는 중앙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동태평양의 평균 기압이 어떻게 되는구나? 낮아져서 자, 상승 기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양이 증가한다? 강수량이 증가한다로 보면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양쪽에서 상승 기류가 하강 기류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확연하게 서쪽에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고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자, 확연하게 서쪽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자, 동태평양 부근에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는 경우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그림이 보여진다면 자, 그림상으로는 이게 엘니뇨고 자,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냥 서태평양 쪽은 고기압, 동태평양은 저기압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엘니뇨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난이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낮아졌지. 근데 어쨌든 여기는 난류야. 평상시든 엘니뇨든 난류야. 그러면 난류는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해양에서 대기로 뭐를 공급해주는 역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나타나. 그러면 대양의 서쪽에서 해수에서 대기로 열이 방출이 되는데 자, 이렇게 수온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겨. 자, 요걸 찾아야 돼. 문제에서 자, 서태평양 쪽을 줬어. 자, 서태평양 쪽에서 해양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했다. 그러면 서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졌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수온이 낮아졌다라는 의미는 있잖아. 자, 서태평양 해양에서 대기로 공급되는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감소했대라는 말은 자, 서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졌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대기에서 해양에서 대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해양에서 대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대기의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기의 평균 기온이 낮아진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수온이 상승했대요. 수온이 상승을 하면 자, 대기에서 또는 해양에서 대기로 흡수하는 에너지 또는 대기에서 해양으로 자, 공급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해. 왜냐면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안 줘도 돼. 그래서 대기에서 해양으로 공급하는 에너지가 감소했다. 또는 해양이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상승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엘니뇨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기 대순환의 즉 열대 태평양의 순환이 자, 고기압과 저기압 위치가 반대가 되면서 대기 순환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된다? 엘니뇨라고 보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라니냐를 봐야 되겠지. 자, 라니냐는 간단해. 엘니뇨만 복잡한 거지. 라니냐는 평상시 상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되는 기준으로 문제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보자. 자, 여기 일단 지워보고. 라니냐는 무역풍 강화. 무역풍이 세졌어. 자, 무역풍이 세지면서 자, 남적도 해류 또는 적도 해류. 자, 이게 북반구면 북적도 해류고 남반구는 남적도 해류야. 열대태평양을 통합하는 거니까 남적도 해류의 유속이 증가해. 해류의 유속이 증가 또는 남적도 해류의 흐름이 강화. 자, 왜냐면 무역풍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럼 무역풍이 강화되면 자, 남적도 해류 유속 화살표의 길이가 또는 무역풍이 강화되면은 풍속의 크기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풍속의 크기가 증가하고 자, 남적도 해류의 유속이 증가했다? 그럼 일단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라니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평상시 기준에서 해수면이 이렇게 원래 돼 있는데 자, 서태평양 쪽이 더 높고 동태평양 쪽이 낮다고 그랬지. 자, 이게 평상시 기준. 그런데 이렇게 남적도 해류 유속이 증가하면 동태평양 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해수의 양이 더 많아질 테니 자, 동태평양 쪽의 해수면은 낮아지고 서태평양 쪽의 해수면은 높아지며 자, 그리고 온난 해수층이 자, 이렇게 계속 들어와서 계속 쌓이는데 계속 밀어주는 거지. 그럼 해수면이 높아졌고 여기에 계속 수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반대야. 원래 서태평양은 수온이 높았고 원래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졌는데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서태평양 쪽의 평상시 수온보다 수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고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아,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어. 원래 높았는데 더 높아졌네. 원래 낮았는데 더 낮아졌네. 오케이? 자, 그러고 자, 수온이 상승을 했네.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도 상승하고요. 자, 여기는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하강하고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이제 동태평양 쪽 봅시다. 해수면의 높이가 하강했고 수온이 하강했고 해수가 더 많이 밀려나갔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강화돼? 예, 평상시보다 용승이 강화돼. 그러면 차가운 심층수가 더 많이 올라올 테니까 자,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 영양용량도 증가하고 용존산소량도 증가하고 엽록소 농도도 증가하겠지. 그럼 뭐 굳이 따진다면 어획량이 증가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추워져, 차가워져.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용승이 강화되면 수온이 낮아지니까 용존산소량이 증가할 거고 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상시보다 엽록소 농도가 증가할 거겠지. 자, 엽록소 농도, 용존산소량 증가. 이해되냐? 그러면 자, 수온이 하강했으니까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감소할 거고 자, 이렇게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감소하면 수온 약층이 얕아집니다. 평상시에도 얕았는데 더 얕아지는 거야. 더 해수면 가까이 올라와. 그래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수온 약층이 얕아진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서태평양 쪽으로 가서 자, 수온이 상승했대.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했대. 그러면 온난 해수층의 두께는 두께가 증가하고 자, 이렇게 온난 해수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수온 약층이 평상시보다 더 깊어지겠지. 수온 약층이 깊어진다.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더 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수온 상승에 대해서 나타나는 해수면의 높이와 수온 상승 그리고 수온 약층의 깊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 그러면 자, 일단 1번 해수면의 높이차가 커질 거고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차가 증가할 거고 자, 두 번째 자, 수온 약층의 깊이차도 어떻게 될 거고 증가할 거고 자, 따라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수온 약층의 기울기가 자, 어떻게 될 거고 급해질 거고 기울기가 더 경사가 급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압을 한번 볼게요. 기압. 자, 원래 여기는 뭐기였어? 저기압이었지. 자, 원래 여기는 뭐였니? 고기압이었지. 평상시 기준. 자, 그런데 수온이 더 많이 높아졌대. 그래서 자, 기압이 더 하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압이 더 상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기류가 더 강화됐고 미쳤군요. 자, 상승 기류가 더 강화됐고 자, 상승 기류가 강화되면 구름량이 증가하겠지. 평상시보다 구름량이 증가해. 자, 구름량이 증가하면서 무슨 양이 많아지니? 강수량이 많아지지. 강수량이 많다. 자, 강수량이 원래 많았는데 더 증가했다. 자, 이렇게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비가 정말 많이 와.
그래서 서태평양 쪽에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무슨 기류 강화? 손가락 아파. 자, 너무 많이 잡고 있었어. 자, 하강 기류가 강화. 진짜 더럽게 외울 거 많지. 근데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돼. 일단 머릿속에 수온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기압 변화만 보고 수온 변화를 갖고 내려보고 기압 변화를 갖고 위로 올리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수온을 갖고는 다 밑으로 썼지. 기압을 갖고는 다 위로 썼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 연관성, 개연성을 갖고 외워줘야지. 그냥 글자 자체를 읽으면 이거는 기억 하나도 못해. 자, 그럼 여기는 하강 기류가 강화됐네? 그럼 하강 기류가 강하면 구름량이 더 감소하겠죠. 원래도 구름이 없는데 구름량이 감소할 거고, 자, 이렇게 구름량이 감소하게 되면 강수량이 감소할 겁니다. 자, 강수량이 감소할 거고요. 자, 이렇게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면 더 건조한 기후가 될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조했는데 더 건조해졌네? 그러면 가뭄이 장기화될 수 있어. 자, 장기적인 가뭄 또는 가뭄의 장기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 이렇게 용승이 강하면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자, 농작물들이 추워서 얼어붙거나 자, 추워서 잘 자라지 못하는데 자, 이런 걸로 냉해를 입는다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농작물에 냉해가 나타날 수 있다. 농작물의 냉해 피해. 사실 수능에는 이런 개념까지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내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꼼꼼하게 하나씩 다 갈라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있잖아. 뭐는 라니냐는 평상시랑 별로 큰 변화는 없는데 자, 전체적으로 무역풍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자, 평상시보다 그 값들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고 자, 라니냐 같은 경우는 기압 배치가 변하지는 않죠.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난방진동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 자, 난방진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엘니뇨와 라니냐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자, 우리가 난방진동이라고 불러.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자, 일정한 주기를 갖고 동쪽과 서쪽의 기압 배치가 변하는 걸 난방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 평상시를 기준으로 갔는데 자, 얘가 엘니뇨를 거쳤대. 그럼 이 엘니뇨를 거치면 바로 라니냐를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의 상태의 뭐로 가는 거야? 평상시 상태로 갔다가 자, 원래의 기압 형태를 뭐 했다가 회복했다가 자, 뭐로 갑니까? 라니냐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엘니뇨, 평상시 라니냐, 다시 평상시 엘니뇨 이게 주기적으로 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럴 때마다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왜냐면 자,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 자, 서쪽으로 보이는 난류의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난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기온이 더 상승할 거고 한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 자, 한류가 더 차가워졌을 테니까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낮아진 현상이 생겨서 범지구적으로 엘니뇨일 때와 라니냐일 때 전체적인 변화가 달라진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복습 자,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 변별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